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제2금융권마저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놨습니다.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에 역전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이오닉5 모델로 실제 사고를 재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운전석과 뒷좌석 공간 모두 안전하게 유지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뤄진다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에서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이러한 대출 한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어려움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며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에 이어 보험사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현대해상은 보장성 보험 계약의 약관 대출 한도를 만기에 따라 축소했으며 신한라이프도 약관 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사 약관 대출로 몰리면서 보험사들이 한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다른 이금융사들은 대출을 아예 중단한 모습입니다. 현재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 업체 8곳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 업체는 신규 대출 자체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기라 당분간 대출 한파가 쉽게 누그러지진 않을 거란 점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법상 상한금리 20%에 다 육박하고 있어서 대출을 더 풀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태로 금리로 가면 시중에서 돈 나오기 힘들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늘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긴급 소액 대출을 3월 중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금리는 연 15.9%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때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너무 높은 이자를 매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며 역전세 등의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 중 약 70%가 사회 경험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세대에 몰려 있어 마땅한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에서 6%가 발생하게 되고 등기상 채무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함께 법원에 지급 명령까지 신청하면 해당 주택은 강제 경매 집행까지 가능해져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전세금 환급의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를 해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로 반환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입장에 있을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는데 버티는 경우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경우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전세 계약 때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거나 주변 역전세 발생, 깡통 전세 발생 사례 등을 잘 비교하고 처음부터 이상이 없는 매물을 계약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의 충돌 안전성 평가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평가를 통해 불가피한 사고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시속 64km로 돌진합니다. 전면의 40%가 벽에 충돌하자 앞부분이 찌그러졌지만 운전석에 탑승한 인체 모형은 큰 상해 없이 안전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충돌 테스트 현장. 현대차는 지난 12일 아이오닉5를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실험 결과 아이오닉5는 운전석과 뒷좌석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됐고 인체 모형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IIHS의 충돌 상품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아이오닉5는 지난해 IIHS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출시 전 정면 옵셋, 차대차, 측면 후방 시험 등 실제 사고를 재현한 다양한 시험을 차종당 100여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3만 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사고 시에도 승객과 보행자의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우려와 관련해서도 승객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고전압 배터리의 압중 및 충격 시험, 주행 중 하부 충격 시험, 충돌 화재 예방을 위한 설계 구조 검토 등 전기차의 충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승객 안전에 방점을 찍고 내연기관차는 물론 빠르게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서도 안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국내 40조 원의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관련 기업의 주가는 오늘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증권가에선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UAE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 13건이 체결됐습니다. 이외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의 성과를 포함하면 한국과 UAE 간 체결된 MOU는 30여 건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오일머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UAE와 수소 협력 소식에 오늘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등 수소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UAE 순방 수혜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방산 원전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계에선 수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MOU가 실제 계약 집행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UAE 방문할 때 어느 정도 MOU 체결 가능성은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MOU 계약이 실제 계약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이 추가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이럴 들어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연일 키우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증시가 잘 갔어요. 마감 시황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장중 2,4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58% 상승한 2,399선에 2,400선을 채 지키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같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기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면서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서만 3조 원이 넘는 한국 주식 쇼핑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가장 눈에 띈 업종은 은행주입니다. 만년 저평가받았던 주식 바로 은행주가 확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주는 연초 들어서면서 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가 이 은행주의 배당을 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탄탄한 실적 그리고 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은행주의 우호적인 환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은행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이렇게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코스피의 상승 랠리, 외국인의 수급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던가요? 네, 일단은 이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500선에서 2,600선을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금리 상승 기조가 조금 멈추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과 함께 또 환율 부분에 우호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관건은 바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추정치도 낮은데 추정치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더 저조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환율 부분입니다. 일단 환율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고 있는 부분도 환율 덕분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37원 50전에 마감이 좀 됐습니다. 연초와 비교해 보면 35원 정도가 빠진 건데요. 이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을 좀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업 공개 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IPO 시장 분위기가 뭐 어느 정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기도 뭐 옥석 가리기도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컬리 등 IPO 시장의 대여는 좀 사라졌지만 중소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3개 EV와 스튜디오 미르가 이 두 기업이 IPO 기자간담회를 좀 가졌는데요. 일단 3개 EV는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2차 전지 부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3개 EV는 전기차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엔트플레이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공모 자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미국 엘레바마에 공장을 짓고 2025년 1월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도 오는 2월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공모주 시장, IPO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일반 청약에 나섰던 TMC와 한주라이트메탈의 일반 청약 결과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렸는데요. 자, 일단 T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반 청약에서 미달 사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주라이트메탈은 증거금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좀 끌어모으면서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은 오는 1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주가 향방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는 데다 IPO 시장의 이 같은 옥석 가리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1월 전망들 그리고 IPO 시장 지금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일 소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롯데칠성, 이번엔 제로슈가로 또 한 번 트렌드 변화를 주도해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반짝 유행으로 끝난 과일 소주와 다르게 제로슈가 소주가 스테디셀러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입니다. 서지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트 주류 코너 한 칸에 진열돼 있는 무가당 소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주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제품이지만 진열대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지난해 9월 과당을 뺀 소주 제품을 선보인 것이 변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당류가 아닌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토를 사용해 단맛을 냈고 알코올 도수는 16도로 처음처럼보다 0.5도 도수를 낮췄습니다.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트 진로도 제로슈거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소주 시장 점유율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칠성이 소주 트렌드를 이끈 것입니다. 롯데칠성이 주류 시장 문화를 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롯데칠성 음료는 과일 소주 수나리를 출시했고 이후 경쟁사들도 유사 상품을 출시해 시장이 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소주 열풍이 6개월 만에 꺾이면서 관련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따라 제로슈거 제품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한 건강이나 웰빙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케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소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칠성 음료가 주도하는 제로슈거 바람이 과일 소주 열풍처럼 반짝 인기로 끝날 것인지 관련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카드사들이 경영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혜택을 줄이는 이른바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오히려 고소비층을 겨냥한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는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사들이 고객 서비스 줄이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 기간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부 회원들에게는 한도 하향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 고금리 기조로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예년보다 엄격한 한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들은 신용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돋보였던 카드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혜택이 커진 프리미엄 카드들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카드는 연회비가 10만 원이 넘는 카드를 말합니다. 현대카드는 바우처 혜택을 연간 최대 7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최근 5년 만에 프리미엄 카드 브랜드를 공개했고 하나카드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프리미엄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연회비 15만 원에 은행 VIP 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디마케팅에 들어서면서도 고소비층을 노리는 전략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고객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 아시아라고 합니다. 넓은 국토의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경보체계 미비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 취약 등등 때문인데요.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1년 날씨와 물 관련 재난으로 총 356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아 지역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기온을 보시면 아시아 지역의 기온이 1981년에서 2020년, 예. 그러니까 2010년이죠. 30년 예. 평균이니까 이 평균보다 현재 0.86도 높은 곳으로 추정되면서 세계 다른 대륙보다 더
빨리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크로시오 해류 시스템과 아라비아해 그리고 북극의 바렌츠 남부 카라해 남동부 라프테프 해는 지구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해수 온도가 지금 빨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가무는 지역은 더욱 가문 형상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후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시아는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그런 대륙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인구의 47%가 극심한 식량 불안 상태에 빠져 있죠. 예, 이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재난도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 기상기구의 이제 기후 재난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예. 여기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적 혹은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식량 불안과 빈곤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미래의 물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을 포함한 아시아의 높은 산맥에 있는 빙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극지방 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얼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빙하 후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2021년에 유난히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의 결과로 많은 빙하가 극심한 질량 손실을 겪었죠.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동남아시아 등의 식수를 공급한 이 지역의 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지역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물 부족 예상뿐만 아니라 홍수 등 물과 관련된 극단적인 기후재난은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위험이기도 한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홍수나 태풍 등의 조기 경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미래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걸쳐 예상되는 강수량의 증가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유엔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프로그램은 더 빈번하고 극심한 극단적인 날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조기 경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테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제 아시아가 기후 재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발생했던 것과 비교를 했어요. 기후재난의 대부분의 유형에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는 잘 보여주는데요. 2001년에서 2020년 평균에 비해서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63%가 증가를 했고요.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147%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아시아에서는 총 100건 이상의 기후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80%가 홍수, 폭풍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거의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약 4,83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총 356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는 홍수로부터 발생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상현상은 가뭄이었고요. 모래폭풍이라든가 먼지폭풍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184억 달러, 인도가 32억 달러, 태국이 6억 달러 순으로 홍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도가 44억 달러, 중국이 30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지역들은 어떻게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사시아 알리자바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부차장은 사무차장은 이 지역의 홍수와 열대성 사이클론이 가장 높은 경제적 손실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기후 적응에 대한 투자는 예상 행동과 준비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수자원 관리 및 건조지 농업작물 생산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2021년 및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기후적응 투자액은 1,888억 달러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인도가 463억 달러, 일본이 265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팔 같은 경우 GDP 대비 비용은 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캄보디아가 1.8%, 인도가 1.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적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후재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오늘 아시아 지역의 기후재난 관련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